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모레인 목요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장 최 기자 연결합니다. 차정현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당초 예상을 깨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모레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함께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는데 98일 만에 헌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앞서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도 고심 중인 상황이죠. 네, 헌재는 최종 선고 전까지 매일 오후 2시 재판관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자료를 살펴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모두 변론 재개를 검토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최종 변론이 끝나고 2주 뒤에 선고를 내렸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오는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관측이 많았었는데요. 헌재가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선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각각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성격이 달라 통상 2주라는 수기 기간이 일괄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현재 헌법재판소 외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선고기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경찰의 경계는 더 삼엄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헌재 주변에는 경찰 차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헌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정하고 특공대를 동원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재 앞에 지지자들도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재로부터 100m 안쪽은 집회 금지 구역이라 대규모 집회는 없지만 주변 곳곳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나 릴레이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 야당은 국회 밖으로 나가 탄핵 심판 인용 여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장외에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의원들은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양당이 모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탄핵 심판 관련 대응책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여당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정국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충분한 숙고를 거듭 주문했는데요.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장외 투쟁을 놓고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도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면서도 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이나 장외 단식으로 헌재를 압박하진 않겠다며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의원이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는 각자 소신에 따라 판단할 일이라며 만류하진 않는다는 기류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와 밤 9시 두 차례에 걸쳐 비상의원 총회를 엽니다.
국회에서 시작된 첫 의총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내일 오후 4시쯤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하는 등 장외투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에는 천막을 설치한 광화문으로 옮겨 두 번째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선 집회와 릴레이 발언도 이어집니다. 국회 밖 여론전을 통해 대통령 석방에 따른 후폭풍을 조기에 막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되는데 개별 의원들 역시 행동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진행했고요. 김준혁, 민영배, 박수원 의원 등은 단식에도 돌입했습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둘러싸고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줄탄핵을 통해 대한민국을 진짜 내전으로 몰아넣으려는 거냐고 날을 세웠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입니다. 이어 대통령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게 정상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격 아니냐는 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명주를 쥐고 있는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검찰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애꿎은 검찰 때리기와 30번째 탄핵 추진 대신 공수처를 탄생시킨 원죄부터 겸허하게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했다는 건데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 없고 권력 바라기에 비루함만 남았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심 총장 탄핵을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닐 거로 보이는데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우선 탄핵 인용에 총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조속히 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사선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심우정 총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 역시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시점 전망과 맞물리면서 양보 없는 여야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공개 행보 없이 나흘째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저 일대 경비를 강화한 가운데 오늘도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 관저 인근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관저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나흘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공개 행보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당분간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저 인근 역시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이 관저 입구를 드나들기는 하지만 경호 차량 등 경호처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만간 있을 탄핵 심판 선고나 형사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관저를 찾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도 대통령 지지자들 관저 인근에 모여 있습니까?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아침부터 이곳 관저 인근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일부 지지자들이 더 모여들기는 했지만 수십 명 규모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직후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석방을 축하하고 탄핵 기각을 외쳤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면 다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은 오늘도 집회 차량에 탄핵은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외치며 관저 인근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도 관저 인근 경비를 다시 강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이 관저에 복귀한 만큼 경찰도 관저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 길목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가 길게 줄지어 늘어서 차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동식 바리케이드가 마련됐고
차량이 드나들 때마다 경찰의 검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관저 입구뿐 아니라 주변 주택가 골목 곳곳에도 경찰 인력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관저 인근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자동 프로그램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이 벌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게시글이 10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매크로 프로그램의 흔적을 발견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경찰에서 여론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서 글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문구가 뜨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더니 사기 탄핵에 반대한다는 등의 똑같은 내용의 글이 반복 게시됐는데요. 이 때문에 글 등록 대기 순서가 1000명을 넘기는 등 홈페이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헌재 홈페이지에 글을 자동으로 올리는 방법이 공유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부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게시글이 10배 이상 늘었다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흔적을 발견해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민주파출소는 극우 세력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매크로를 사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불법 점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 폭력 시위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 항고 포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했던 전례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이견 조율 뒤에도 검찰 내부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우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취재진 앞에 서서 위헌 소지를 고려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고 했죠. 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에는 즉시 항고 위헌 판단이 내려졌던 구속집행 정지 또 보석과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차이가 있다며 심 총장의 결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여전히 명문 규정으로 남아있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적절성 여부도 따지지 않고 포기하는 건 검사로서 직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실제 지난 2023년 법원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울산지검 검사가 즉시 항고한 사례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일선의 소수 사례가 기준이 될 순 없고 당시에 석방과 함께 즉시 항고를 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심 총장이 결단한 것처럼 위헌 판단이 내려졌던 전례들을 보면 구속 취소 즉시 항고도 다퉈볼 필요가 크게 없이 위헌성이 자명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네, 내란 사건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 취소가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검사의 구속기간은 열흘, 즉 날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대로라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해서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두 조직 일각에서는 서로의 판단을 향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고요?
네, 앞서 전해드린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결정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쟁점은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법리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도 검찰이 무슨 연고인지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검찰 일각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공수처 수사권이 언급된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면서 내란 사건 재판부가 어쩌면 검찰의 즉시 항고를 내심 기대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품고 있습니다. 매끄럽지만은 않았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상급 법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아낸 뒤 1심 재판부는 정리가 되면 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에 집중하려 했던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격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윤 기자, 재판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는데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대표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1심이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지와 같은 이 대표의 의미 없는 언어 습관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이 위증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잘못된 기소라고 반박했는데요. 공범 김진성 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 씨가 아직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며 거미줄에 걸린 나방 신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김 씨의 위증 내용이 담긴 법정 증언과 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법정에서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2차 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와 절차 진행 방식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표는 과거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는 핵심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청했는데 검찰은 이때 이 대표가 위증을 종용했다고 보고 다시 한번 재판에 넘긴 겁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15% 이상 폭락한 영향에 특히 2차 전지주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환홍 기자, 오후 들어서 그래도 낙폭이 좀 줄었다고요? 네, 코스피가 2.09% 하락한 2516.69로 출발했는데 2537.45로 마감하며 25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15% 하락한 710.2로 시작했지만 721.43으로 마치며 72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 홀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15% 이상 폭락하면서 2차 전지주는 일제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4%, 삼성 SDI는 3.2%, 에코프로비엠은 3.3% 하락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며 급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미국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장 초반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증시가 약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도 급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60.5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450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며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대통령 석방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한교 민주당 의원 두 현역 의원 모시고 전국 상황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질문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예상 밖의 석방,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고 밝히긴 했는데 과연 이 이슈가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이건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불리의 판단보다 사법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줄곧 탄핵 심판의 절차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영장 쇼핑을 해서 다른 법원에서는 각종 그 사전적인 영장이 다 기각이 됐었는데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된 문제 제기였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불리 계산보다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번 결정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뭐냐면 지금도 그 패스트트랙 때문에 21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게 공수처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들이 지금 4년이 넘게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게 얼마나 무용지물한 일이었는지 밝혀주는 그런 계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서 야권 결집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동시에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당황한 건 사실입니다. 네, 구속 취소가 될 거라고 예측은 하지 않았고요. 또 그리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례적인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도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통상적으로는 야당이 유리할 거다. 대통령이 돌아다니시면 아무래도 탄핵 직후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국민들이 볼 때 문제가 있어서 탄핵되셨는데 저렇게 돌아다니면 계속 그 부분이 연상되지 않을까, 그래서 야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대선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이게 쟁점이 되고, 여당에서도 그래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계속 오가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자연적인 노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진정한 사과를 하게 되면 측은지심으로 또 여당에 유리하게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본인의 잘못을 헌재가 매우 중대하다고 봤다면 진솔한 사과를 해주시기를, 유불리를 떠나서 그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유불리에 대한 판단은 조금 늦추신 것 같은데, 양당 모두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다녀오셨죠? 네, 저희는 오전 중에 이제 의원총회를 했고 오후 의원총회 분위기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속 취소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면 좀 전에 김한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이 두동강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양당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물리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는 국회에서 민생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식의 그렇게 헌법재판관 협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임시국회에 사실은 각종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주력하자라는 분위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거든요. 네, 그럼 지도부와는 맞습니다. 뭐 결이 다른 목소리인가요? 아닙니다. 지도부는 얘기했듯이 이게 당 차원의 어떤 집회를 하거나 당에 일괄적으로 민주당처럼 어떤 이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 당이 주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누군가는 장 내에서 또 누군가는 장 외에서 또 누군가는 지역에서 누군가는 국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자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경파가 주도를 해서 뭐 머리 깎으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해버리니 오히려 온건하신 분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삭발식 영상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비상의총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오후 2시에도 의총이 열렸고요. 네. 밤 9시에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당이 이제 결연한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구속 취소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이제 뉴스나 아니면 저희 정치인들이 뭐 법률적으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다 뭐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여하튼 현직 대통령이 내란 범죄로 수사를 받는데 갑자기 이제 구속이 취소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영문인지 혹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불안한 분들이 있어서 또 의원들께서는 그 마음을 이제 보듬어야 되고 또 의원들 자체도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이 빨리 돼야 된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국민께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저희도 헌법재판소의 바로 앞에 가서 뭔가 의사 표현을 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계속 시민사회단체에서 집회를 하던 광화문 쪽에 저희들이 결합을 해서 매일매일 집회에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통상 밤에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의총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광화문에서 천막 안에서 저희 의원들끼리 서로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저희 마음을 전하자. 이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 집회 여부 등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는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내란 속에 윤석열에게 탄핵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단식 농성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 인용, 조기 파면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별히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죠.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애 투쟁을 하거나 뭐 장애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8개 사건, 5개 재판이나 법인 절차에 남기고 우리 국민의힘 108명 의원님들 당선받으러 우리가 헌재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헌재 앞으로 나가는 걸 제기해서 제가 지금부터 시위를 하자. 릴레이 시위하자. 24시간 돌아가면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 3명의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단식, 김동연 지사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 등으로 갈등 조짐을 보였던 민주당이었는데요. 이제는 단일 대우가 된 건가요? 다른 이슈 자체에 대해서 논의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게 저희가 저렇게 집회를 한다고 여당 의원들도 이제 밤샘 집회를 하신다고 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아니면 국회가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슨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런 절차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은 마음은 간절한데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국회한테 뭔가 역할을 하라 아마 여야 지지층 모두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국회의원이 이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그런 이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삭발식을 하고 집회를 하는 건데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방향이든 헌법재판소가 조속하게 결정을 내려서 이런 국민들의 어떤 불안함 또 이런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김준혁, 민영배, 박수현 의원 등도 헌재 앞에서 단식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야권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여권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맞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면 전환을 하려고 물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김한규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이번에 구속 취소를 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의 이런 잘못된 수사 관행, 내란죄 수사 건이 없는데 수사한 것 이런 거를 통해서 공수처의 존재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검찰총장 탄핵안 얘기 들고 나오던데 잘 아시다시피 보석허가 결정이나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선상에서 본다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법에 정확하게 명시한다라든지 이렇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그런 불법하고 부당한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그 절차, 여러 가지 절차가 불법하다는 게 밝혀진 지금 상황에 이런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외투쟁 말고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반론하시죠. 법원의 결정은 하급심 판결이죠. 그래서 저희가 항고나 즉시 항고를 통해서 고등법원,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는 아쉬운 겁니다. 담당 판사의 생각이 다른 일반 법조인하고는 다를 수 있죠. 이게 1970년 이후에 그 형사소송법이 정해지고 나서 처음 있었던 사례인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저희는 잘못된 법원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하겠다면 항고라도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도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상급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만이 아니라 추후 수많은 피의자, 피고인한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이라도 항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항고를 해야 한다 그 네. 말씀이시죠? 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인해서 민주당이 한동안 주춤했던 탄핵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자 여권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 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29차례에 걸쳐서 줄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부터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까지 하나같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총 4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떳떳하다면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과 변호사 선임 내역 그리고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탄핵이 잦은 거에 대한 약간 역풍이나 비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헌정 질서라든지 사법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훼손되고 있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헌정 질서나 사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예, 단호함이 필요하고 원칙 있는 모습이 또 필요하다. 약간의 역풍이 불더라도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논의됐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 정리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검찰총장에게는 계속 즉시항고라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형사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할 거고 당장 있었던 일은 검찰총장의 문제지만 저희는 그거보다 더 위법하고 위헌적인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하고 또 그리고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이 부분이 더 명확하고 위헌적이고 신속하게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탄핵 심판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어떠한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조기 대선이 있을 때 국민들의 지금 민주당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유 자체는 탄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유지만 지금은 일단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를 지정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있지만 정무적 판단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표현을 잘해 주셨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30번째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는 입장일 텐데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탄핵 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심판을 못하고 있어서 국정 공백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서도 지금 결심까지 끝낸 상태에서도 마지막 판결 안 내려주고 있어서 이렇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만들고 있으면서 지금 과연 30번은 최상목 권한대행인지 아니면 심우정 검찰총장인지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에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거는 법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판이 5개나 걸려 있으니까 법원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이미 수사를 끝낸 검찰에게만 엄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탄핵 제안할 때마다 국민들의 세금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29번의 탄핵을 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거는 이거보다 낮습니다만 이미 국민의 세금 4억 6천만 원을 썼습니다. 어디에다 썼냐면요.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그 탄핵 심판을 맡길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든지 문재인 정권 때 각종 법률 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사람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법률 특별을 지낸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소위 좌파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쪽으로 편향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만 지금까지 4억 6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핵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4건 다 탄핵 인용이 안 됐거든요. 다 개인 비용으로 심판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돈 들여서 뻔히 기각될 줄 알면서 잠시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안을 30번째 하겠다고 어느 국민이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자꾸 탄핵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실제 30번째 주자를 뽑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잠시 정리해드리면 장동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민주당 줄탄핵에 세금 4억여 원이 들었다면서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탄핵 소추 당한 국무위원들은
본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는 반면에 탄핵을 한 국회 소추인단은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다. 그리고 소추인단의 뜻을 같이 하는 로펌의 수익을 올라간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반박 있으십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면 공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내역은 이제 탄핵 사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개할 거고요. 선례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변호인들이 보수가 뭐 적게는 200만 원대부터 3천만 원까지 받으셨거든요. 그때 이제 권성동 의원님이 소추위원장을 하셨죠. 그 다음에 대리인단의 대표를 하셨던 게 이제 황정근 변호사였는데 3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 그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국회 도서관장으로 추천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계신데 훌륭한 분입니다. 법조인으로. 원래 이제 국회에서 탄핵 사건을 할 때는 본인들의 어떤 성향이 관여될 수밖에 없어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는 분한테 이 탄핵 사건을 국회가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굳이 분석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뭐 민주당하고 또는 당시에 바른정당이나 이런 분하고 가까운 분들이 선임되는 사례는 있죠. 근데 하지만 보시면 오히려 이 업무는 비용이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거의 이 사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업무에 비하면 보수는 많지 않다. 국회나 아니면 정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은 노력봉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공개를 다 해도 되고 문제되지 않는 수준의 네. 보수가 책정돼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 소추인단이 받는 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공개도 돼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탄핵 소추 당한 국무위원 입장에서는 본인 돈으로 개인 돈으로 또 변호사 비용 거액의 비용을 네. 충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기각되고 나면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검찰한테 기소돼서 무죄가 됐을 때랑 똑같은 이슈죠. 근데 그때 굳이 정부가 아니면 검찰이 무죄받은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을 돌려주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탄핵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공직 때문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기각이 된다면 그에 대한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뭐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이런 거는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까지는 뭐 국회에서 그런 법안을 내지 않으셨는데 뭐 최근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충분히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각된 이후에 기왕 쓴 변호사 비용은 국가에서 충당하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금액이 크냐 아니냐를 떠나서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썼다라는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직무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 29건의 그 탄핵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국회 돈을 들이고 당시의 성향을 반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그냥 가장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으로서 장관직 자리로서의 하루 근무하고 탄핵 심판 들어갔던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하는데 국회가 1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6명의 변호사를 했고요.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파 성향의 변호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 가져갔다고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적법하게 쓰인 1억 2천만 원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함부로 줄탄핵 남발하지 않고 국회가 좀 더 책임 있게 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 세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인데요. 저희 YTN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 헌법 선고가 재판의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고를 해야 된다. 이번 14일 금요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번 주말을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이번 14일 선고는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하루 전에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지원 의원은 혼란 방지를 위해서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선고할 수도 있다. 한두 시간 전에 예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치 구단이시긴 한데 과연 법조인인 제가 봤을 때 가능할까?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수요일 날 오후 5시를 넘어서 일정을 정해서 금요일 날 오전에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짧은 시간을 이제 두고 선고 일자를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선고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 이틀 동안 선고를 한 선례는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엔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지금 4건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일정이 잡혀서 금요일 날 선고하는 게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뭐 수요일 날 지난번 선례처럼 오후 늦게 선고 일정을 공지하면 금요일 날 오전에 뭐 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이번 주 중에 선고될 거라는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오늘이나 내일 공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지금은 감사원장하고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 먼저 헌법재판소가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나온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미 결심까지 다한 국무총리 그 탄핵안 심판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이견이 없이 좁혀질 수 있는 이런 건들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고 그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의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든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게 하려면 박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깜짝 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깜짝 발표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두 분 모두 예측해 주셨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던 여권 잠룡들은요.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뜻밖의 변수에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탄핵에 찬성했던 이른바 찬탄파들의 복잡한 속내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요. 이른바 찬탄 주자들의 인기가 좀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혹시라도 있을 인용 결정에 대비해서 공당이라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결정이고요. 대통령 구속 취소돼서 가장 슬픈 사람들은 이제 순위를 매겨보자면 아마 1등 한동훈, 2등 오세훈, 3등 안철수, 4등 홍준표 정도로 가지 않을까.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진짜 울고 싶을 상황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같이 어퍼컷 안 해주시거든요. 어퍼컷 안 하는 거는 물론이고 관저에 뭐 안부를 물으러 가겠다. 그럼 바로 입국 컷이죠. 김문수 장관하고는 쌍으로 같이 어퍼컷 하시겠죠.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 직접 해보실 생각도 있으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게 지금 뭐 무슨 무죄 판결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저 주먹 쥐고 저럴 때 혹시 어퍼컷을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좀 이렇게 자중하고 근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고 관저에 가셔가지고 무슨 김치찌개를 드시고 강아지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통합과 승복의 메시지 이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저 주먹 자체에서 누가 자중과 근신을 보나요? 저희가 탄핵 찬성했던 인사들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대통령 석방으로 장악력이 다시 커진 상황에서 여권 잠룡들의 속내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대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헌재 판결이 있고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선 행보를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개개인의 역량이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중대사가 있을 때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후보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탄핵 절차에 대한 얘기나 부당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 분 한 분 본인들의 큰 걸음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온당한 결론 쪽으로 당력을 집중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모으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의 속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속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거지 개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겠지만 온당하게 잘 준비한 다음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도록 하는데 더 방점을 두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가장 슬픈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다 이렇게 순위까지 매겼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은 소위 다른 여권의 잠룡과 달리 탄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찬성을 했으니까 남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남들은 탄핵이 인용 안 되기를 바란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하기 어려운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은 탄핵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미리 준비하는 행보를 지금도 책도 내고 이제 방송에도 출연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혹시라도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니까 이제 저런 행보를 하는 게 아마 반발이 훨씬 더 커져서 원하는 만큼 행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냥 본인이 믿는 거라면 이제 개의치 않고 자기의 방향대로 가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또 정치권에서 이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설사 나중에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결정되기 전에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정치적으로 계속 공격의 포인트가 될 거라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빨리 움직여야 지금 이제 1등 김문수 장관하고 격차를 줄일 텐데 아마 마음이 타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인터뷰에서 기회가 되면 관저로 찾아뵙고 싶다 이런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하람 의원은 관저에 찾아가면 입국 컷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동안 당대표하고 대통령으로 두 분이 만나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서 만나게 된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와 달리 어느 중간 순간부터는. 근데 이제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만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고하게 할 거다. 입국 컷 가능성도 있고 뭐 아예 저는 뭐 전화도 안 받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도 지금 표정을 보니까 막 그렇게 절실히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게 본인의 이제 경쟁력, 차별성 이런 측면에서 도움도 안 돼서 제가 뭐 다른 당의 문제는 권유할 뿐은 아니지만 자기 방식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네, 너무 주춤주춤하는 게 보여서 네. 제가 봤을 때 김문수 장관을 뛰어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소신 드네요. 행보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네.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튿날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만났잖아요. 그때 여당 지도부 면담에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지금 불안을 부추기는 쪽이 어디이고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쪽이 어디인지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계엄이라든지 내란을 통해서 문제를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부추기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가 나오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꾸 뭐 머리도 깎고 단식도 하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국정 공백이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에 할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관저 정치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당과 의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어떻게 해석해야죠?
대통령인데 당연히 정치적인 발언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셨는데 여당 지도부의 어떤 얘기조차 없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무책임해 보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정할 수 있는 당부의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남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한교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모그의 국내 오염물질이 정체하면서 오늘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린 뒤 황사까지 가세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지금도 비상저감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아침 6시부터 올봄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수도권은 오늘 밤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함께 대기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조정됩니다. 오늘 한때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최근 한 달 평균 농도의 7배에 이르는 15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했는데요. 오후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이 일시적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까지 수도권에 발령됐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현재 인천 서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안개가 초미세먼지와 뒤엉켜 대기질이 나빠지겠고 내일도 오전에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내일은 황사까지 가세한다고요? 네, 오늘 오후 고비 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들어와 내일 오후 서해 5도와 경기 서해안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해 밤사이 전국으로 퍼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몽골 동쪽에서 추가로 황사가 발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로 오는 동안 만주나 바레만 근처에서 새롭게 황사가 일어나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스모그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입자가 더 큰 황사까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대기질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레까지는 공기질이 탁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한다면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관세 전쟁의 포화 속에 열린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내부 작전 회의를 마친 시진핑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조율 중이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먼저 지난 4일이죠. 미국에서 날아든 관세 폭탄과 함께 열렸던 중국의 양회가 막을 내렸다고요. 네, 두 가지 회의를 뜻하는 양회가 일주일 남짓한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국정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에 이어 오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막했습니다. 관세 전쟁의 포화 속에도 5% 안팎 경제성장 목표를 고수한 정부 업무 보고와 예산안 등을 표결했습니다. 산업기술 분야 수장인 공업정보화부장 교체 인사를 비롯해 각종 정책 법안도 추인했습니다. 내부 작전 회의를 통해 미국과 단판이냐, 전면전이냐, 시나리오별 계획을 짜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폐막 연설에 나설지 관심이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너뛰었습니다. 네, 실제로 양회 폐막과 동시에 미중 정상이 담판 일정 관련 보도가 양국에서 나란히 나왔죠. 네, 먼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정상의 생일인 6월로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6월 14일, 시진핑 주석은 이튿날인 15일입니다. 양국 간 시차를 고려하면 사실상 같은 날로 볼 수도 있죠.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포화 속에 시진핑이 방미할 경우 굴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라는 겁니다. 홍콩 매체 SCMP도 오늘 미중 정상회담 일정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다만 시점은 6월이 아닌 4월로 짚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안에 방중하겠다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다만 미국 측은 회담 장소로 2017년처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제시했다고 썼습니다. 반면 중국은 트럼프의 방중 또는 시진핑이 가더라도 워싱턴의 공식적인 장소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홈플러스의 납품을 중단했던 식품 기업들이 차례로 복귀하고 있지만 협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 입점 점주들은 의뢰 입장에서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에 급기야 자체 단말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입점업주가 직접 설치한 결제 단말기입니다. 원래 판매 다음 달에 정산을 받는 구조인데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자 이처럼 자체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영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홈플러스 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운영은 해야 되는데 자체 포스를 쓰면 나중에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 홈플러스는 식품 입점 점주부터 오는 14일부터 50%를 지불하고 순차적으로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3월분에 도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한 약속이라든지 어떤 공지라든지 저희가 안내를 받은 사항은 아직까지 딱히 없는 것으로 납품을 중단했다가 돌아온 동서식품과 팔도 등 식품업체들은 입금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공급을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은 납품업체와 입주업체 대금, 임직원 월급까지 총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23년도 매출 약 7조 원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 매출은 약 5,700억 원. 홈플러스는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사태 해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일단 14일까지 납품 입점 업체들과 세부 계획을 공유한 뒤 1, 2월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정상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매달 겨우 운영비만 해결하는 수준이어서 변수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대금 지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과 일부 사업 매각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가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거나 오프라인 사업 매장에 대한 매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와 당분간 홈플러스를 둘러싼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남녀 한 쌍이 카페에 나란히 앉아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매장 안은 불이 다 꺼져 있는데요. 그런데 가게 주인이 이 두 사람에게 잔뜩 화가 났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겠다면서 이렇게 전단까지 내걸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게 주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23일 자정을 넘긴 0시 40분쯤 서울 송파동에 있는 한 무인 매장에 두 남녀가 들어왔는데요. 매장 불을 다 꺼버리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누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심야 데이트는 5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새벽 6시쯤 가게를 떠났는데 가게 불을 꺼둔 채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침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벽 1시쯤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 불이 꺼져 있는데 케이크를 사도 되냐는 문자를 뒤늦게 보고 사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불을 끄고 있어서 영업을 못했다며 가게 주인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당시 CCTV 화면 사진까지 내걸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엄포를 내놨는데 아직 연락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누리꾼들은 철없다,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는 짓이냐, 무인 매장에 저런 사람들 은근 많다, 주인이 계속 CCTV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중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혹시 화장실 휴지에서 이런 자국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두루마리 옆면에 작게 패인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고요. 정체 모를 얼룩도 묻어 있습니다. 어딘가 깨름칙한데요. 만약 이런 화장지를 봤다면요, 절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얼룩의 정체 바로 마약 주사기 바늘 자국입니다.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뒤에 바늘을 저렇게 휴지로 닦아서 씻는다는 겁니다. 이 해외에서는 누리꾼들이 공중 화장실 휴지를 찍어 인증하면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마약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최근 2년 사이 우리나라 마약 사범은 70% 넘게 늘었고요. 지난해에는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마약을 하다가 단속이 됐습니다. 특히 10명 가운데 6명이 30대 이하 젊은 층입니다. 들키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주사기를 닦은 화장지를 그대로 쓰는 건 위험하다고 말하는데요.
매우 드물기는 해도 화장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본 누리꾼들 너무 무섭다. 공중 화장실에서 앞으로 휴지 못 쓰겠다. 그래서 내가 개인 휴지 들고 다니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 뉴스 준비하면서 세상 참 무서워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 공중 화장실 갈 때는 화장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가능하면 휴지를 따로 챙기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늦은 밤 한 남성이 철길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 순간 기차가 다가오더니 그대로 깔고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처음에 차마 보기 힘들어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속절없이 열차에 깔려버린 남성. 놀랍게도 멈춰선 열차 아래에서 남성이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멀쩡합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차 선로를 베개 삼아서 잠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요. 남성은 팔에 가벼운 상처만 입었을 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페루 당국도 이런 생존은 기적이라며 놀라워했는데요. 이 남성 앞으로 아무리 술에 취해도 다시는 철길에 눕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의 장례는 유가족이 마음을 추스르는 대로 조용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계 동료들은 휘성과의 추억을 곱씹으며 추모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휘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시점과 원인을 파악합니다. 휘성의 장례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휘성의 소속사는 유가족이 큰 충격과 슬픔에 장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음이 추슬러지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유족 뜻에 따라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NS를 통해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윤민수는 나중에 다시 만나 또 함께 노래하자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가수 버벌진트는 함께했던 순간들 모두 영광이었고 고마웠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휘성과 KCM 합동 콘서트는 갑작스러운 비보로 취소됐습니다. 생전 SNS에 마지막으로 올렸던 콘서트 관련 게시글엔 많은 팬이 댓글을 달아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걸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결정, 검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한번 의견이요 굉장히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단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검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이제 구속 만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날로 계산해 가지고 결국은 송치하고 기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상급심의 어떤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대부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전에 이미 구속 집행정지하고 이제 보석과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유언 결정 나왔고 더군다나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국적인 결정이거든요.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는 일시적인 거죠. 보석을 석방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 집행정지도 일정 기간만 집행정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임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구속 취소는 취소함으로써 이제 종국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구속 취소는 일시적인 것이 유언이라고 한다면 종국적인 것은 더 유언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예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 의견들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과거에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한 사례가 있다고요? 아마 사례는 상당히 될 겁니다. 예. 또 보니까 뭐 언론에서 취재한 거 보니까 즉시 항고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구속 취소 자체가 사실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취소 결정 자체가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검찰은 구속 취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그래서 반대 의견을 했는데 구속 취소가 됐다. 그러면 검찰의 의사에 반해서 가지고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즉시 항고하는 게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통령 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즉시 항고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예.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전에도 구속 집행 정지하고 보석에 있어서 유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유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이건 당연히 뭐 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항고를 포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의견이 지배 그 회의 때 예. 특히 이제 검찰 간부의 지배적 의견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뭐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판단해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예. 약간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 네. 그런 결정도 이제 가미가 됐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되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판하는 쪽에서는 위헌 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점이 이상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기각이 되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항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예. 원래 처음의 결정을 거의 다 법원에서는 존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결에 대한 항소심, 뭐 상고심 이런 경우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구속 취소는 그야말로 판결은 아니에요.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은 대부분이 그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즉시 항고가 됐건 보통 항고가 됐건 절차에 유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항고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사유를 놓고서 좀 반대 의견들을 피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유는 정말 논란이 있을 수 있긴 맞아요. 예. 그러면 구속 기간이 10일이란 말이에요. 한 번 연장하면 20일. 예. 그러면 사실 지금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10일, 20일. 그러면 일자로 해야 하는데 왜 시간의 개념을 여기다 도입을 해서 특히 이제 적부심과 관련된 서류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걸 여기서 왜 빼느냐. 그건 이제 맞지 않다. 예. 그런 아마 법률적 그런 의견 계신 분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쭉 했고 또 관례적으로도 했고 법에도 보면 날짜로 계산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단은 뭐 그 재판부 자체에서는 이건 피고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고 예. 신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서 뭐 시간으로 제외를 해야 한다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아마 추후에도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자료를 보면요. 보도자료를 보면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 한번 받아봐라 이런 취지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것도 상당히 뭐 우리가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본인이 이제 뭐 아주 확신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는 딱 시간을 한 게 맞다는 거잖아요. 예. 또 이제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이게 만에 하나 즉시 항고 안 받아들이시면 다시 여기에 대해 또 불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재항고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맞다는 그런 주장도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즉시 항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절차에 의해서 판단을 할 뿐이지. 왜냐하면 헌법 위반 자체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법률적으로 약간 얽히고 설킨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이제 법관이랄지 검사들 입장에서는 즉시 항고하고 상급시 판단을 딱 받아봐서 예. 이번 기회에 결정하는 게 맞는데 이런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 뭐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예. 즉시 항고는 이제 못하지만 그래도 추후에 보통 항고를 통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즉시 항고 포기하면 이제 보통 항고는 아마 못 오게 될 못하게 거고. 돼요. 예. 그리고 즉시 항고가 규정돼 있는 경우에는 또 보통 항고가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그건 한번 이 법률 규정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원래는 이번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다가 오늘 YTN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일단 17일까지는 이제 헌재에 원래 이제 공식적인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선고 자체는 사실은 2, 3일 전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선고는 있을 수 있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하는데 내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선고는 이제 모레 13일 하겠다고 이번 하잖아요. 목요일에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이틀보다 적어도 한 3일 전 정도는 통보를 해준 게 맞다고 봐요. 예. 이게 뭐 전혀 만장일치 돼가지고 뭐 별 논쟁 거리가 없다고 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만장일치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만장일치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평결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근거 왜 탄핵이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예. 만장일치 되면 이제 근거만 가지고 법 논리를 가지고 조절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네. 아마 이 사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소수 의견도 결정문에 실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러면 소수 의견 다수 의견 있으면 또 이걸 뭐 근거랄지 여러 가지 또 근거가 또 재판관마다 다 틀릴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증거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의를 통해서 또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아직 판단을 안 내린 그런 또 재판관이 좀 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부는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예.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냥 뭐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만장일치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지금 시간적인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13일은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지난 주말에 났잖아요. 예. 석방도 지난 주말에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속 취소와 이제 헌재 사건은 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직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선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 공수처의 어떤 뭐 수사 권한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부분에도 아마 의견을 나눌 겁니다. 그러다 보면 평의 횟수가 좀 길어질 수는 있겠죠. 예. 지금 뭐 매일 뭐 평의를 하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정문 작성, 뭐 초안을 작성하진 않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 네. 보는데 초안 자체도 지금 한 10명 정도의 헌법재판연구관이 뭐 TF팀을 꾸려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점이 일단 뭐 평결이 된 이후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과정만 길어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재 어떤 초안 작성에 이미 평결이 돼갖고 초안 작성에 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시간 자체가 이제 말씀드린 그게 늘어질 수 있지만 그 전 단계라고 한다면 예. 평결 자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간은 좀 더 또 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탄핵 결정문을 어떻게 쓰는지도 궁금한데 탄핵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쓰는 아마 건가요? 주심 재판관이 쓸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TF 팀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연구관. 거기에서 일단 초안을 작성할 거예요. 초안이라고 하면 인용 기각 두 가지 그렇죠. 시나리오를 다 써놓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볼 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평결이 되고 해야지 결정문에 대한 초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다수와 소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인용이 다수다 보면 인용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쓰되 이제 소수 의견까지 여기에 뭐 지금 법에는 소수 의견도 공개하도록 돼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헌법재판관들이 같이 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안은 뭐 당연히 소수 의견은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조율하는 과정을 좀 거치하게 되겠죠. 예. 저희가 이제 평의와 이제 결정문 작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조금 미뤄지는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발표된 겁니다. 헌재에서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의 탄핵 상권 이제 모레 목요일 날 이것을 이제 선고할 거라고 밝히는 바람에 그래서 좀 변수가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탄핵 사건을 짧은 기간 한 경우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평일을 매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임박한 것만 해도 뭐 최재형 감사원장 탄핵 사건, 그다음 검사들의 탄핵 사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 이것만 해도 변론 종결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매일 평일을 한다고 하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일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할 때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따로 뭐 사건별로 또 평일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모이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모여서 그날 아마 할 거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탄핵 사건은 워낙 단순하고 간단하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결론 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좀 결론이 쉬운 사건부터 일단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정족수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예, 아직 151명이냐 200명이냐 그렇죠. 가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도 아직 안 내려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뭐 이게 정족수가 뭐 151명이 아니고 뭐 200명이다 이렇게 가면 지금 민주당에서 최성목 권한대행 탄핵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랄지, 그다음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명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결론을 내고 나서 단지 선고만 지금 정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지 그래서 워낙 비밀스럽게 평일에 해서 저희가 알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이 최상목 대행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한 총리 복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종구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신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론 분열과 충돌을 우려했습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 씨와 여권 일부 인사의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리 시한에 맞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가 최상목 대행에겐 마지막 기회라며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히십시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미룬 채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인데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법 상정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대한 미뤄보겠다는 겁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최상목 대행의 운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네.
리포트 듣고 오셨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같은 날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같은 날 할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 자체가 최상무 권한대행이랄지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한 변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직간접적으로 연결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는 게 맞죠. 변론 종결도 먼저 됐고요. 그 사건의 어떤 복잡성도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선고날도 잡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 추론에 의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만약에 윤 대통령보다도 먼저 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심증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여러 분석들이 보도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분석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될 건가 기각될 건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도 그거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뭐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면 예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헌재에서는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같은 기회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선고의 방식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헌재에서는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석을 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은 경비가 굉장히 또 어떨까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죠? 뭐 아주 뭐 경비를 이제 제일 강화를 해야겠죠. 가포 비상령 발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기각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기각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는 게 사실 맞느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기각됐을 때는 거기에 선고 자리에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인용됐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선고 때는 가지 않는데 저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서 아마 선고 때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기각이 확신이 든다고 생각하면 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찰도 초비상 헌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공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차벽과 차벽을 세우고 그 사이에는 아무 통행도 다 금지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근데 전체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헌재에서 100m 이내 거리에서는 집회 시위를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막았다가 지금 뭐 탄핵 찬성이든 반대거든 뭐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그 인원이 그냥 밀고 들어오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경찰들이 뭐 몇만 명 동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헌재 100m 이내 거리를 이제 차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차벽으로 둘러싸서 이제 진공 상태, 어느 누구도 진입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건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봤을 때도 그때보다 지금도 훨씬 더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주제도 좀 살펴보겠는데 서부지방법원 이제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피고인만 지금 수십 명인데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거를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뭐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은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반적으로 이제 불법적인 공모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뭐 체포영장에 대해서 물론 구속 취소 결정에서는 뭐 유법할 수도 있다,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지금 체포 자체나 수사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
영장 심사와는 이건 또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장 심사를 받으려는 과정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계속적으로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뭐 보수층들은 뭐 다 불법이다, 불법 수사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는 뭐 자기들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뭐 주장은 할 수는 있겠죠. 피의자가 워낙 많아서 어제 오전과 오후 나누어서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일부 변호인은 국민 저항권을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다 불법이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요. 그거는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 저항권 계속해서 저희가 들리는 단어긴 한데 이게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법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근데 국민 저항권은 뭐 민주적인 뭐 사회에서는 국민 저항권은 이제 추상적인 거죠. 당연히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독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고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는 있지만 저항의 방법의 자체가 건물을 파손한다랄지 아니면 뭐 주거를 침입한다랄지 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랄지 흉기를 가지고 있다랄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자연법상 개념으로 인정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연법상이라는 게 사실 법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대로 역사적으로 어떤 민주주의 역사가 됐건 그전에 뭐 전체주의가 되건 이건 당연히 국민의 저항권은 당연히 뭐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법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당연히 있는 그런 권리다는 거죠. 저항권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저항권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불법적이냐 아니냐 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설사 상대방이 불법적인 거를 할지라도 이 저항 자체는 이제 평화로운 방법에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기물을 파손한다랄지 폭행을 가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법률적인 이야기들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따스한 남서풍이 불며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 16.6도 등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웃돌았는데요.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을 앞서간 셈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지금은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합니다. 하지만 내일 수도권은 종일, 영서와 충남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까지 가세하면서 곳곳에서 대기질이 악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청주 5도, 부산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1도, 광주 14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